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20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 얘기부터 좀 할까 합니다. 어제 오후에 국제사회는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제 발표된 미중 관세 협상이 우리 대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11일과 11일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주 앉아 관세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후에 중국에 부과한 추가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협상 직전인 5월 9일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80% 수준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50%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 중이라고 아주 정확한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한다 이런 식의 보도를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협상 결과 그런 예상보다 훨씬 파격적인 관세 인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중국도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응해서 부과를 했던 보복 관세 125%를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30%는 중국산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원료를 문제 삼아 부과를 했던 20% 이 벌칙 관세, 벌칙 추가 관세에다가 전 세계 일괄 부과한 10% 등 관세만 남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계를 해서 30%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145%에서 30%로 무려 115%포인트 내려가게 됐으며 중국도 대미 보복 관세율을 같은 폭으로 내려 125%를 1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 미국 증시 폭락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조짐에 돌드 트럼프 항복을 한 셈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였던 글로벌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을 전망입니다. 당장 어제 우리 증시부터 폭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이제 다시 정치 얘기입니다. 이 나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에 60일 뒤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말하자면 이 선거는 헌법재판소 판관들이 만든 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형식적으로는 보궐선거이지만 5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임기 3년의 기원을 하는 징검다리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경쟁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김문수 후보를 한밤중에 쫓아내는 권영세, 권성동 두 당 지도부의 쿠데타에 반대함으로써 한덕수의 야망은 헛된 꿈에 그쳤습니다. 망신살이 뻗친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덕분에 아주 작은 드라마를 쓴 셈이 되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장희빈이 보여준 극적인 반전 같은 뒤집기를 막판에 보여준 것입니다. 과연 이 반전 드라마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선거판에는 두 가지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라마가 있는 쪽이 이긴다. 또 하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희망을 잃지 않은 채 초조하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어떻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절반 가까이 왜 정의를 외면하고 부정의를 박수치는 것일까요? 윤석열이 과연 부정의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필리핀 이멜다처럼 대중의 공적이었는가요? 어제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신문들은 대부분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의 사진, 그러니까 사진 석 장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마치 3파전이 벌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3파전 사진이 신문에 깔리면 누가 제일 불리할까요? 그게 김문수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만 김문수와 이재명의 양자 대결로 사진 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나라 보수의 운명은 김문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수많은 기사 중에 시사 저널의 기사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문수의 적은 김문수? 윤석열 딜레마 풀어낼까? 기사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며 찬탄파 한동훈을 꺾은 김문수는 대선 주자가 된 뒤에 자신이 내놓은 김용태 비대위의 사과 권고에 숙고에 들어갔다. 김문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용태를 지명한 것이죠. 그런데 그 김용태는 비대위원장이 지명되자 말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원래 김문수의 워딩은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김문수 역시 비상계엄은 반대하지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같은 비상대권을 발동했다고 하여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고 탄핵하는 것은 반대를 했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탄핵 반대를 지금 사과하라고 다그치는 것입니다. 언론은 김문수의 원래 워딩을 주목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당의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날뛰고 온 전국을 휘젓고 있다. 이 말을 언제 했을까요? 이 말은 지난 4월 24일 김문수 후보가 경선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찬탄파 한동훈과 맞서면서 했던 말입니다. 김문수는 당시 한동훈 후보에게 당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당대표를 하면서 탄핵을 성사시킨 것을 잘못했다고 당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솔직히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적은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으로 당의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는 12일 계엄과 탄핵 여기에 관련해서 자신 입장을 곧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과거 자신의 발언과 배치되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로서는 반진을 위한 키워드로 통합과 변화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대부분의 후보들이 통합, 변화를 내세웁니다. 김문수는 변화의 첫 번째 단추로 당내 최연소 의원인 1990년대생 김용태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이 김용태는 오는 15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됩니다. 단일화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친윤과 친한계 인사들도 대거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 마음이 없다면 후보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직격을 했던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은 공약개발단장을 맡았습니다.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를 추진했던 권성동은 원내대표 그대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모두가 화합의 무대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정작 캠프에서는 인사 문제로 잘 알려지지 않은 파열음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후보 교체 때문에 책임이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캠프 전면에 나서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주장이 또 제기된 것입니다. 나아가 윤석열을 출당시켜 당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장 거친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은 결코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공개 메시지라고 비난을 했으며 양양자는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경태가 한 비판은 솔직히 거의 막말에 가까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 입 다물기 바란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가 윤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자 친 한동훈계 인사들은 대부분 선대위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후보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성원 정도가 친한계입니다.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의 계엄과 탄핵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불법 계엄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한
대리진을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 과연 김문수 후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런데 정말 궁금합니다. 한동훈은 왜 이 시점에 굳이 이 문제를 끄집어내어 김문수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김문수 역시 굳이 분류하자면 최근까지 윤 대통령과 관계를 유지해온 친윤계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를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임명을 했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내각의 일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김문수 한동훈의 최종 경선은 반탄파와 찬탄파의 싸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김문수가 후보가 된 것은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의 표심이 설렸기 때문입니다. 김문수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지금 태도를 바꿔서 탄핵을 반대하는 데 대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 대선 전국에서 지지율이 정체가 이재명과 상당히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외인을 넓혀야 할 목적으로 윤심을 전려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참모들도 그래서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심지어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김용태도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당과 후보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을 과오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 제가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항을 붙여놓은 것을 좀 줄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부터 사과를 하자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천안함 묘역을 참배한 뒤에 잘 논의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글쎄요, 이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로 몰아간 뒤에 탄핵으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생각은 불변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그 자체가 불법의 불법을 거듭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김문수 후보는 12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김문수는 이날 채널A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다. 경제,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과 외교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김문수 후보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김문수 후보의 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갔더라도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과 인내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엄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문수는 어제 대구 서문시장 유세 직후에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계엄은 찬성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사과를 하느냐 등의 문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민주당의 계속되는 줄탄핵,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노란 봉투법 등의 발의 때문에 대통령께서 굉장히 극단적, 독단적 선택을 했다. 여야 간의 정치적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과의 단일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고 우리 당과 정책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 둘이 나눠서 따로 갈 필요가 없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뭐 단일화라고 하면 지금 이준석은 아주 손을 휘젓고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본인의 기분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대선 레이스를 독주 중입니다. 어제 동아일보가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기록인 51.5%, 쉽게 말해 51.6%를 넘어 58% 최다 득표로서 압승을 노린다고 썼습니다. 놀랍게도 이재명은 자신을 중도 보수라고 하다가
다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부터 진보 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다. 저 같은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재명을 두고 포퓰리스트 전체주의자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갑자기 중도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 12일 선대위 출정식에서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을 핵심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교차투표청, 그러니까 어느 쪽에 찍을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은 이 교차투표청의 이재명 후보 지지와 보수층의 표심 분산이 맞물릴 경우에 역대 대선 최다 득표율인 58%까지 가능하다는 자체 판단 아래 압승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보수 진영을 향해 좀 표현은 그랬습니다만 추파를 던졌습니다. 유혹의 말을 한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사로잡혀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서 분열하고 갈등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더 낮은 자세로 대통령의 제1사명인 국민 통합에 확실하게 앞장서겠다. 이재명은 이어 경기 화성 동탄 집중유세에서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념이니 진영이니 색깔이니 지역이니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평화, 안전 아니겠냐. 그는 심지어 대전 중구 거리유세에서도 등소평, 등사핑의 흥묘, 백묘로 같은 발도를 내놨습니다. 빨간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떠냐.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고, 이 지역이면 저 지역이면 또 어떠냐. 능력 있는 사람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재명이 이처럼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중도 보수로의 외인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어서 국정 동력을 손에 움켜쥐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재명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배한 뒤에 정계를 은퇴한 홍준표를 향한 구애도 이어갔습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홍준표가 상대 진영에 있었지만 밉지 않은 분이었다며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상대는 홍준표님 같은 노련한 정치가 있다고 축해 세웠습니다. 이재명은 홍준표가 제시했던 규제 혁신과 그리고 첨단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모병제 등의 공약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도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에서 정책 총괄을 맡았던 카시스 이병태 교수는 이날 이재명 캠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과 달리 민주당은 벌써부터 일당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선고를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겠다는 특검 법안을 어제 12일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 대표 이재강 의원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겁니다. 과연 이런 특검법이 가능한가요? 이재강은 이렇게 썼습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 왜 이런 분들이 권순일과 김만배의 재판거리에 대한 특검은 발의하지 않는 겁니까?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특별검사 후보를 민주당 조국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검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서 최장 140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거의 5달입니다. 이 특검법 발의에는 김용민, 김우영, 노정면, 문금주, 서미화 등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조국당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특검법은 지도부가 추진하거나 당원으로 검토한 것이 아닌 현재로서는 개별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서 열릴 예정인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5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을 했죠.
그 뒤에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 12명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12일 대법원은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전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죠.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비서실장 등입니다. 대법원은 출석 불가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이 국회에 전달됐다. 사실 문명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 관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이 청문회에 나가 질문에 응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대법관이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답한다는 것은 관례상 맞지 않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통일된 시각입니다.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 대법원 3개 소부에서 약 150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실무적 문제도 이유가 되었습니다. 통상 대법관들은 선고 전날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고 합의하는 일정을 진행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가 언론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법관들이 당당하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비겁하게 불출석 사유서 뒤에 숨은 것이다. 도대체 다수의 힘으로 대법관들을 국회에 불러내겠다는 것은 누구 이빨상입니까? 그런 다수의 폭증이 비겁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국회 요구에도 우리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사유서를 제출하는 대법관들이 비겁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대선판은 양자구도로 가겠네. 이재명 대 이준석 두 사람이 잘 한번 해보세요. 이 양자구도가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이준석 두 사람이 잘 한번 해봐라.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5월 10일 오후 인천공항 정계 은퇴 및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간다면서 공항에 나가 있던 홍준표를 시골 의대에 가 있던 이준석이 급거 상경을 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런 이준석에게 홍준표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덕담을 남긴 겁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 두 사람 양자 대결이다. 완전 김문수에게 물을 먹인 겁니다. 이재명에게 줄을 쓴 조갑제도 그대로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비슷한 득표를 할지 모른다. 이준석의 시간이 시작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처럼 살아 숨쉬는 자들은 모두 이재명에게 줄을 썼습니다. 이게 이준석에게 줄을 쓴 게 아닙니다. 이재명에게 줄을 쓴 겁니다. 사법부 판사들은 말 것도 없습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결국 대선 이후로 밀렸습니다. 지난 7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이어 그리고 대장동 재판이 또 뒤로 밀렸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엄호관 일제시대 대선배신 김상용 선생, 이 김상용 선생이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냥은 웃지요?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